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 저희는 사실 이제 추석 구간이라 가지고 그 주간이라 가지고서 영업일이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가격 변동은 아주 심하게 있었죠. 저희 사실 어떤 면에서는 추석이 있다는 거를 조금 감사하게 되었던 그런 주간이었는데 일단 한중일이 월요일에 휴장, 화요일에는 일본 빼고 한국, 중국 휴장, 그다음 수요일에는 이제는 중국 빼고 한국, 홍콩이 휴장이었던 그리고 목요일에는 또 일본 혼자 휴장했었던 한 주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택 관련해 가지고서 뭐 화요일날 미국 수치 나오는 부분, 그다음 매주 나오고 있는 이제 신규 실업수당 부분.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목요일에 있었던,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근데 우리가 넘어가는 목요일 새벽 3시에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요게 아마 제일 중요했던 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중국 부채 문제도 심각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짚어드릴 텐데 사실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FOMC 회의에 대한 부분 리뷰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지난주 자산 시장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을 거긴 한데요. 네. 일단은 이제 월요일로 가보면은요. 일단 휴장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주말 동안 나왔던 뉴스가 한국전력이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겠느냐 군부를 뗐고요. 실제로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인상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우에 헝다에서 실물 자산으로 상환하겠다라는 긴급 공지입니다. 뭐 헝다가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이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이겠죠, 부동산. 네.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실물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인으로 지금 코인 시장으로 헝다 사태가 전이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코인 시장이 좀 지난주에는 거의 뭐 롤러코스터 그 다음에 급락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워낙 이제 24시간 열리는 시장이다 보니까 요걸 한번 크게 해가지고 저희 보면 네, 저희가 추석 동안에 가격이 이렇게 한번 급락을 확 했었다가 회복하는 듯 하더니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금요일에는 중국 쪽에서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또 한번 크게 하락을 했던, 그래서 추석 이전 수준의 지금 코인 시장이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번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 코인 중에서 약간 이제 기축통화 같이 여겨지는 그런 컨셉으로 나온 테더라는 거를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일종의 준비금 형태로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헝다의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번지면서 아이 그러면 코인 시장도 헝다의 문제를 겪게 되겠구나. 그런 일이 이제 그 전이가 돼서 벌어진 것이죠. 실제로 이제 테더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헝다그룹 관련해서 기업어음이나 유가증권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사실 이제 증권사 이제 SK 증권에서 저희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 애널리스트 분께서 항상 이쪽 관련해 가지고서 빠르게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쪽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되는 애널리스트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헝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이제 요런 일이 이제 거래량이 급증하고 뭐 가격이 이제 뭐 영향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부에서 제기된 테드의 헝다그룹 회사채 보유는 이제 루머에 가깝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리스크 회피 현상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빌미로 작용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테더 쪽으로 해가지고서 영향이 조금은 이제 가고, 테더랑 그 다음에 헝다가 뭔가 링크가 걸려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인데,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데에는 사실은 좀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테더 측에서 보유자산 내역을 공개를 한 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
구체적으로 이제 보유자산 내역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기업어음이죠. CP. 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좀 더 안정적인 것들. 예를 들어 국채라든지 아니면 리버스 레포나 아니면 캐시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만 근데 실제로는 지금 이제 그 보유 총자산 중에서 기업어음 관련된 부분들이 꽤나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 중에서 뭐 이제 사실 secured loans는 되게 안정적일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토큰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비중이 낮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별로 볼 필요가 없고 딱 사실은 언뜻 봐서는 준비금 명목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현금성 아니면 그에 대응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걸 가지고 있고 굳이 일부를 조금은 위험한 걸 들고 있자면은 뭐 이런 이제 기업 이제 회사채나 아니면 펀드 아니면은 이제 귀금속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이 보유자산에서 그래 뭐 한 10% 미만으로는 들고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게 용인이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생각보다 여기 보시면은 기업어음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테더 자체가 상당히 지금 준비금 쪽에 위험한 것들이 담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헝다 관련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에 상응하는 중국의 뭔가 부실 문제하고 엮일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테더 측에서 이걸 3월에 처음에 공개를 했었고 3개월마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도 좀 이제 의구심들을 가지는 데가 있죠. 왜냐면은 이 자료를 낸 데가 되게 소규모 회사다라는 얘기가 첫째 있고 그다음 보시면은 형태 자체가 뭔가 굉장히 뭔가 저희가 보기에도 딱 8페이지짜리에 뭔가 대단한 양식을 갖춘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테더 측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 과연 신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제 CP 기업어음 부분이 보유자산에서 너무 많다 보니까 저 안에 들어있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게 필연적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저희 이제 뭐 요즘에는 거의 뭐 약간 인플루언서가 되신 것 같아요. 마이클 버리가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이제 트위터에다가 테더에 대해 가지고서 리트윗을 하면서 코멘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부각이 됐었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빅쇼트의 주인공이 테더에 관심, 그 다음에 헝다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이런 게 돼버리니까 그랬는데 사실 이제 여기까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마이클 버리로만 가지고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유명인들이 이렇게 참전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미리미리부터 뭐 몇 개월 전이나 1, 2년 전부터 이야기하던 거를 이제 팔로우업 해가지고서 뭔가 그 코멘트로 계속해서 하는 거라면 괜찮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갑자기 뭐 나타난 이슈에 대해 가지고서 갑자기 실시간이죠. 저는 실시간으로 참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깊이 있는 분석해서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거의 뭐 이거는 중계하는 사람, 리포터의 역할에 지금 불과한 것 아니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 생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날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P에서 이런 자료를 냅니다. 중국 정부가 헝다를 돕지 않을 것이다. 국내 언론에서 나왔죠. 중국 정부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헝다 파산에 방치할 것이다. 자, 헝다그룹 중국 정부 직접 지원하지 않고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저런 멘트가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저희가 또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무료 자료입니다. 이제 S&P 레이팅 자료는 사실은 유료가 많은데 요거는 또 이제 무료 자료라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9월 20일에 나온 자료 쭉 해서 요거 보실 게 많습니다. 좀 시간 나서 보시면 보실 게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 코멘트가 나온 거는 어디냐 하면은 정부에서 과연 이제 도와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S&P에서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건데, 이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이죠.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정부가 참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중국 정부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이제 아주 질서정연하게 부채를 구조조정하는 것 혹은 이제 파산하는 것, 절차, 이런 거 밟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상당히 이제 질서정연하게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중국 정부가 이게 구제금융이죠, 베일아웃이. 구제금융을 하는 것 대신 해가지고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집을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장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S&P에서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이제 요 단락을 요 질문에 있는 요 답변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앞서 이제 국내 언론에서 나온 것 같은 꼭지를 저희가 다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내용은 좀 아닌 거가 느껴지실 거예요. 대표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 금융 섹터에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는 헝다가 생각보다는 좀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중국의 은행의 론 중에서 0.35%, 그 다음에 전체 자산 중에서는 0.2% 정도만을 차지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요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하여튼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저는 이제 요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이게 좀 헝다를 저는 그렇게까지 과대평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보면은 생각보다는 헝다가 금융 쪽으로 뭔가 위험을 전이시켜 가지고서 나갈 위험이 이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다. 크게 지금 영향을 줄 만한 게 아니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뭐 전이에 대해 가지고서 아니면은 숨겨둔 부채나 이런 거에 대한 코멘트들, 그 다음에 건설 쪽 분야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이 요 자료에 무료인데 제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우리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코멘트,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뭐랄까요, 이제 말하는 톤 자체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날은 하여튼 뭐 헝다 이야기만 이제 하다가 하루 종일 자산 가격이 와르르 무너진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전부터 좀 자산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나쁘게 이야기를 하시던 분들의 코멘트가 막 또 다시 회자가 됐죠. 대표적인 게 지금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이 20% 폭락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재점화가 됐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요 마이클 콜라노비치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상당히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뢰를 많이 보내는 편인데, 여기는 이제 자료를 내 가지고서 빠지면 사라, 계속 이런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콜라노비치에 대한 내용은요, 제가 작년도 9월 달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요 영상인데요. 요거를 보시면은 요번에 대한 좀 스토리들, 백그라운드들, 뭐 그때 당시의 의견들, 뭐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네, 시간 되시면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날에는 이제 더들리 전 뉴욕 연준 총재가 나와가지고서는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부채 문제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테이퍼를 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더 빠집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럴 때 테이퍼 좀 밀어주면 안 돼라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중국 문제와 큰 상관없어 막 이렇게 코멘트를 해버리니까는 증시가 이날은 뭐 2%씩 이렇게 빠졌었죠. 미국 증시도요. 그러면서 금리도 빠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게 되면 뭐 이날도 계속 헝다 얘기만 사실 나왔었고요. 한국이 휴장이니까 별로 드릴 말씀이 없긴 한데, 그리고 그런 게 있네요. 중국도 이날 휴장이에요. 그러니까는 홍콩이 막 얻어맞았잖아요, 크게. 근데 중국이 월요일, 화요일 휴장이었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사실은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중국에서 어떤 구제책이나 정책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정말로 도와주려고 하면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면 자기네가 노는 날이라도 나와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휴일에도 나와서 정책을 발표를 해야 될 정도다라는 식이 됐으면 그러면 증시는 제 생각에는 잠깐 올랐다 훨씬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야 쟤네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쉬는 날에는 정책을 안 내놓는 게 낫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실제로 월요일, 화요일 쉬고서 중국이 수요일 날부터는 단기자금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주택 관련된 게 나왔는데 뭐 건축 승인이나 아니면 주택 착공 이런 부분들이 다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지금 주택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이게 병목 현상이 심하다라는 거죠. 인력을 구하는 것도 원자재를 구하는 것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집을 살려고 해도 집이 없다. 예. 그래서 빨리 그 공급 쪽에 병목 현상이 해결이 돼야 미국의 집값이 좀 잡힐 수 있다. 뭐 그런 시기여서 이제 주택 관련된 지표들을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요거 좀 잘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원에서 부채한도 상향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근데 요것만 보면 알고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뭐 잘 돼가나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결국엔 상원에 가야 되는데 상원에서 60표 이상 받아야 되거든요. 100표 중에. 근데 공화당이 이거는 10표 이상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공화당은 일단은 무조건 안 하는 겁니다. 무조건 반대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예, 알아서. 이것도 이제 고전에 86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상원에서 공화당이 도움 없이 민주당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 조정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다만 이제 그게 좀 정치적 부담이 있죠. 그리고 쓸 수 있는 한도가 횟수가 정해져 있고, 그렇지만 뭐 저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카드를. 그러지 않고서는 결론이 안 날 거다라고 봐요. 어쨌든 이날 이제 우리는 놀았고 미국은 이제 좀 진정되는 모습 헝다 이슈에서부터 보입니다. 그 다음 수요일에 이제 요날이 이제 중국은 하고 한국 홍콩이 휴장이었어요. 중국이 딱 이제 놀고 오니까 바로 자금을 추가로 투여를 합니다. 사실 이제 그 헝다 이슈가 좀 본격화된 이후부터는 중국에서 지금 단기자금 시장에 인민은행이 자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보시면은 얘네가 이제 만기 돌아오는 게 있고 공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순공급으로 지금 물량을 따지셔야 되는데 그 전주였죠. 17일 날 금요일에는 900억 위안을 순공급을 했고요. 18일 토요일에는 1000억 위안을 순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이제 신호 효과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난 1월 이후부터 해가지고서요. 1월하고 2월 요때가 이제 밈 주식들이 막 올랐다가 게임스탑 막 난리 나고 뭐 그랬던 때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게임스탑 딱 되니까는 뭐 헤지 펀드들이 뭐 손실이 너무 많아서 연쇄작용으로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러던 시기에 중국에서 단기자금 시장에 자금을 좀 공급했었어요. 2월 초중순 정도까지. 그 이후부터 공급을 안 합니다. 사실상 공급을 끊어버려요. 공급을 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9월 달에 헝다 이슈 터지고서 공급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자기네 휴일날 놀고서 수요일날 와서 900억 위안 순공급, 그 다음에 목요일에 1100억 위안, 금요일에 700억 위안. 그래가지고서 1월 이후로 최대 규모로 지금 순공급을 단기자금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자산 시장이 다시금 좀 제자리를 찾게 하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는 요렇게 거의 뭐 연초 이후 한 7개월 정도 인민은행이 개입을 안 하면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길을 모으고 있었던 거죠. 정책적 뭐 유식한 표현으로 정책적 여력을 확보를 해두고 있었다. 예,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은행은 사실 지금 돈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뭐 그 주요 중앙은행들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데들은 계속 일본은 제외하고 미국, 유럽은 돈을 엄청나게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지만 인민은행은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이었다는 거. 그래서 위기가 오면 투입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사실 요게 이제 좀 호재로 작용을 했었죠. 이제 사람들이 헝다 문제 이야기할 때 23일이 운명의 날이다. 왜냐하면 달러 채권 이자, 그 다음에 위안화 채권 이자
요 날에 이제 지금 지급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요거 지급을 못하면 디폴트가 난다더라. 23일이 바로 그 운명의 날입니다. 인데 그 전날에 이제 요런 공고가 뜹니다. 요 한 장짜리 떠요. 한 장짜리. 요 한 장짜리가 떴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이자를 지급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자 지급과 관련해서 합의하기로 했다라는 식의 공고가 뜹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사들 중에서는 이자 지급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는 이자 문제를 합의를 했다라는 공고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점이 일단 첫째로 한계고요. 제대로 이제 이자 갖고 가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지금 뭔가 합의의 영역에 지금 들어갔다는 거고 돈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위안화 채권, 역내에 대한 부분이에요. 달러 채권. 역외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이날 강간무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 공고가 떴다라고 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반등하는 듯 하더니 그 다음에는 좀 지지부진했었죠. 그 뒤에 이게 이제 요런 좀 한계가 있는 공고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헝다그룹의 이제 2대 주주가 원래 뭐 헝다그룹 최대 주주하고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라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2대 주주도 지금 이제 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 2대 주주도 주식시장 헝다에서 런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BOJ는 뭐 별거 없었고요. 미국의 이제 기존 주택 판매 뭐 전달 대비 마이너스 2로 그러니까 여전히 좀 공급이 조금 딸리고 있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FOMC 회의가 나왔는데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코로나가 저희가 터진 이후로는 가장 매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주의를 여기에 대해서는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더 매파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 생각엔 비둘기인데? 라고 해서 일단은 이제 헝다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반등해서 가던 증시가 FOMC가 좀 매파적이었지만은 그렇다고 빠지진 않았습니다. 거의 그냥 그대로 유지돼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에는 LG화학이 GM의 사실은 리콜 이것 때문에 진짜 주가가 한번 확 또 빠졌었잖아요. 최근에. 근데 이제 배터리 재공급 소식이 나오면서 그리고 카카오가 빠지면서 이제 그 시총 5위 자리를 되찾았다는 소식이고요. 그 다음 주말 동안 운을 좀 띄웠던 그 전기료 인상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한국전력의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올리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정해져 있는 버퍼가 있고 근데 그 이상으로 지금 원가가 올라갑니다. 지금 발전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올린다고 해가지고서 지금 한전이 흑자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제 이번 정부가 들어설 때 탈원전에 대한 그 공약도 있었고 의지가 되게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17년도 저희가 5월 9일이 대선일이었고 10일이 그 전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됐기 때문에 바로 취임을 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시는데 그때가 고점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주구장창 빠졌어요. 심지어 이제 실제 5월 10일 날에는 주가가 6% 급락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5월 8일 날 45,850원이었죠. 요 주가가 코로나 때는 15,550원까지 빠졌고요.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에 23,800원. 네. 그동안에 생각해 보시면 장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신고가를 뚫고 갔는데 한국전력은 이렇게 됐다는 거. 네. 탈원전의 힘이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정부의 입김이 강한 규제 산업이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봐요.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가면 중국의 이제 헝다그룹의 주가가 그냥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역내 채권에 대해 가지고서는 뭔가 해결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공고를 냈고 합의를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그게 있었냐면 이제 중국에서 이런 기사가 나와요. 이제 가까운 시일에 달러채 채무 불이행을 피하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디폴트 내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근데 요거랑은 좀 반대긴 해요. 헝다의 몰락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준비를 해둬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보시면은요.
자, 이제 중국 당국이 헝다에 대해 가지고서 파산 위기,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이걸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구제는 안 하겠다. 그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전이 되는 게 무서운 거지 헝다 자체는 무섭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본보기랑 보이고 싶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직접 나서기보다 지방 정부들한테 헝다의 몰락이 각 지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 이거를 이제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두어라 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후에 개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예. 멘트가 참 좋네요. 뭔가 직설적이네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헝다 이슈가 이날 또 조금 불거져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사실 이제 저는 30만 대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상치보다 좀 높았고, 연속 실업수당도 이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발표한 숫자의 절대 숫자가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예상이 너무 좀 이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어쨌든 이날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 일단 추석 연휴 동안에 난리가 났었던 글로벌 증시, 근데 우린 추석 쉬고 와가지고서는 그래도 잘 연착륙했다는 거고요. 그다음 글로벌 증시는 좋았다. 예. 그리고 요날에 이제 하루 늦게 연준이 생각보다 정말로 매파적이네 라고 해가지고서 금리 인상이 1회 내년에는 이뤄질 수 있겠어 라는 부분이 채권 시장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요날도 올랐고요. 금리가. 다음날도 금리가 요만큼 오릅니다. 이틀에 걸쳐 갖고서 이제 12bp나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금요일로 넘어가게 되면 헝다가 결국에는 이제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은 못한 걸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뭐 증시가 뭐 와장창 빠지던지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계약서상에 이렇다라고 해요. 뭐냐 하면은 뭐 사실 이제 중국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한다라고 하는데, 계약서상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예정일 있잖아요. 이날 지급을 못해도 그로부터 30일 이내까지는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식 디폴트로 간주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23일 달러채에 대해서 디폴트가 난 겁니다. 근데 30일 이내에는 디폴트가 아직 난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22일까지 어떻게든 지지고 볶고 합의를 보든 뭘 하든 해버리면 디폴트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실상 디폴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오후 늦게 중국에서 가상화폐 관련 모든 금융거래를 불법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법정화폐 교환 금지, 해외 거래소 이용 불허. 최근 이제 한국에서도 특근법 시행을 하면서 4대 거래소만 이제 거래 가능하도록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코인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규제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좀 더 구체화된 그런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이날 이제 원래는 이제 파월 연설에서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어떠한 코멘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거 없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한국은 요날 거의 뭐 약보합 끝났었고, 상해 좀 빠졌고, 헝다 다시 이제 뭐 지금 못한 걸로 나오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우나 나스닥은 뭐 그냥 보합 정도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이점은 금리가 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일주일 최근에 있었던 트렌드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빨간색이 51선이거든요. 요거를 탈환하기 위한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시도였는데 이번에는 거의 안착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나 최근에 수요일에 있었던 FOMC 이후에 그때 점도표를 보면은 금리 인상을 내년에 1회 하는 걸로 나와 있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네, 요 부분이 이제 1회의 금리 인상이 이제 10년물 금리에 반영이 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뚫고 갈 정도의 힘이 있는 금리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스권으로 머물 것이다 라는 것이 86번가 기본 가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델타에 대해 갖고서 계속 체크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입니다. 일단 미국의 확진자는 요게 이제 그 파란색 선이 7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이 부분이 확연히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델타 이슈는 점점점 사그러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 보시면은 영국에는 이제 확진자가 뭐 그렇게 감소하는 추세 같긴 하지만 또 막 튀어 올랐다 내려갔다 튀어 올랐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확실한 것은 백신 많이 맞으니까 사망자 측면에서는 확연하게 위중증 환자 쪽에서는 확연하게 효과가
발휘가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이제 리오프닝 하겠죠, 영국은. 그 다음에 이제 86번가 주목한 시장은 독특한 곳인데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보시면은 올림픽 구간에는 2만 명 이상이 나왔었죠.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이게 이제 비판도 많이 받았고, 사실 이제 총리가 갈아치워지게 되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는 건데, 최근에 보시면은요, 거의 뭐, 우리나라 지금 3천 명 넘었잖아요. 이제 한국보다도 적게 나오고 있어요, 일본이. 그래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확진자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영국에 앞서 사례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백신을 많이 맞았는데 확진자가 올라오는 국가들, 뭐 싱가폴, 이스라엘에 보시면은 싱가폴은 막 엄청 올랐죠. 싱가폴이 지금 1,500명씩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쪽에 인구를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전 코로나 이 확진자들 고점보다도 더 많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정말 이제 영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백신을 맞고 나니까 위중증 환자가 적더라. 지금 사망자는 싱가포르는 나오는 날도 있고 안 나오는 날도 있고, 나오면 최대 3명. 앞선 것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확진자 숫자에 비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는 더 늘었었으나 이번 이제 웨이브에서, 근데 사망자는 더 줄어드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델타는 어쨌든 피크를 넘어섰고 점차 내려가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거고요. 백신 접종률도 보시면은 델타 변이 때문에 백신에 거부감 가지시던 분들까지도 백신을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하여튼 일본에 주목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2차 접종까지 다 맞은, 이제 완전히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비율이 드디어 이제 미국을 뚫고 넘어서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CNN에 공포와 탐욕 지수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요것도 한번 이제 요번에 보시면은 결국 이제 헝다 문제 막 불거지다가 주초에는 한번 빠졌다가 증시가 다시 지금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공포 쪽으로 가 있던 지수가 지난주고요. 요건 요번 주예요. 이제 금요일인데 조금 이제는 공포에서 약간은 벗어나는, 근데 약간입니다. 여전히 공포 쪽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얘기 드렸던 게, 아니 증시는 거의 신고가에 있는데 근데 지금 지수는 공포 구간에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근데 최근엔 다시 그러면 이제 헝다 이슈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진짜 공포가 맞나 싶었지만 증시가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 쪽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자산 가격이 많이 코로나 이후로 상승했다라는 거는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럴 때 엄청나게 희열을 느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증시가 팍 빠지는데 생각보다 아직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게 굉장히 이번 증시의 특이점이다 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총평을 한번 해보면은 점점 이제 86번가에서 기본 가정으로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증시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시나리오는 올해 연말까지는 더블탑으로 증시가 쫙 오르다가 살짝 조정받고 그 다음 더블탑으로 전고점을 우린 뚫고 갈 거야, 막 이런 거를 보일 거다라는 거죠. 실제 뚫을 수도 있고 어떤 시장은 뚫지 못하고 거의 비스무리하게 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부터 거기서부터 힘이 살짝 빠지기 시작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 뒤에는 꽤 큰 하락이 올 수 있다라는 게 기본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대로 지금 증시가 흘러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FOMC 9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다음 주는 어떤 게 있느냐라고 보면은 FOMC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인터뷰 정말 많이 할 겁니다. 일정들이 다 적기도 벅차가지고서 그냥 다음 주는 내내 연준에서 콧방귀 좀 낀다는 사람들은 나와서 다 금리 통화 정책 얘기할 거다. 요런 거 하나하나 시장이 조금씩 반응을 할 거다. 다음 주에 제가 정리해서 요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관련된 거, 요거는 계속 보셔야 되고, 실업 관련된 것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이 이제 10월로 넘어가요. 10월로 넘어간다라는 거는 주요한 또 경제 지표들이 나온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수출입 지표, 그 다음에 미국의 PC 물가 지수,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ISM 제조 구매자 지수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체크해야 되는 거는 부채 한도 협상 이거 언제 마무리되냐. 그 다음에 연준 의장 이제는 선정해야 되거든요. 요 문제 어떻게 될 거냐까지 보시면 다음 주 대비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